어떻게 보면 수출 수입 이렇게 주는 부분 디플레이션에 많이 얘기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출을 당분간 힘들다면 내수라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수를 키우려면 경기 부양을 해야 돼. 지금 일본이 한 게 지금 그런 정책, 기시다 총리가 들어온 게 그런 정책을 편 거예요. 수출은 원래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내수를 살려버리니까 지금 올라서 버린 거예요.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은 25년 만에 역전된 한일 경제. 대한민국이 축구 경기를 해도 축구든 모든 스포츠 경기든 일본과 붙으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 우리는 이런 주의인데, 그죠? 이게 안타깝게도 25년 만에 이제 역전이 됐어요. 물론 절대적인 금액 기준으로 하면 아직 우리나라가 일본을 쫓아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아니지만 그래도 성장률만큼은 우리가 높았었는데, 자, 이게 이 IMF 이후에, 그죠? 참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뭔가 변화를, 앞에 시스코처럼 뭔가 변화를 줘야지만 되는 시기다. 이런 부분이겠죠. 그죠? 그러면 정말 이 구조계, 저는 제 관점에서 정말 좀 쉽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대권 부분들이 손을 놓아야 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얘기를 드릴 겁니다. 기영님이 주말 샷다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 성장률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 전에 보면 이 OECD는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벌써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게 OECD가 이제 이런 거를 보면 3월달, 9월달 두 달 이렇게 하는데 이 3월달 나온 내용이죠. 그죠? 이 글로벌 인상 역효과가 예상보다 크고 인플레이션이 더 장기화갈수록 추가 긴축이고 금융 부분의 취약성이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의외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연착륙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국이라든지, 이 중국이 의존도가 높은 앞서 얘기했던 독일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 같은 나라들은 지금 이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밖에도 원자재 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예상보다 급격한 중국 경제의 둔화, 이런 가능성도 이제 리스크로 부각되고, 소비자 심리 약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자, 그리고 중국의 성장률이 이렇게 하향을 했다는 부분들. 그래서 대체적으로 중국 얘기가 좀 많으면서 이런 걸 중국 쪽 관련 쪽이 있으면 우리 힘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OECD에서 한국과 일본 이렇게 봤는데, 일단은 이때는 뭐냐면 양국 모두 어둡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벌써 연간으로 일본이 앞설 듯. 특히 보시면 GDP 성장률을 보면 우리가 1분기 0.3%, 2분기 0.6% 했는데, 자, 일본의 1분기에서 0.70이죠. 2분기 1.5%. 갈수록 뭡니까?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랬었는데 이제 확실해지는 건지, 앞서 제가 3월, 9월 달에 이렇게 이 OECD가 이런 자료를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자, OECD가 이제 9월 달에 낸 자료예요. 보시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그나마 안 낮춘 게 다행입니다. 그죠? 1.5%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일본도 경기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봤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0.5%나 올려버렸어. 3월 달부터 9월 달 사이에 6개월간 도대체가 뭐가 생겼길래, 그죠? 뭐가 이렇게 차이가 났길래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자, 보시면 2000년대 이후에 한 번 역전된 경우 여기에 보죠. 98년도 때. 이때 우리나라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IMF가 지금. 이때를 제외하고는, 자, 일본이 빠지면 우리는 여기 보면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고, 같이 빠질 때 같이 빠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죠? 같이 빠지는 케이스가 항상 일본이 이렇게 더 크게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특히 요 시점부터 요 시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다른 점, 이때는 뭡니까? 아베 정부. 지금은 이제 기시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차이점이 요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있다면 이제 미중 갈등,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겠죠. 그죠? 자, 이러는 가운데 이 대한민국은 IMF 같은 경우는 연달아 5차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전망이 현실화되면서 1998년 외환위기 한국세 마이너스 5.1, 일본의 마이너스 1.3을 기록한 이래 25년 만에
한국 성장률이 일본보다 높지 않은 저성장의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치욕적인 멘트를 우리가 지금 받게 됩니다. 정말 치욕적인 멘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1.5에서 1.4, 0.1포인트 낮췄죠. 대신 2.8에서 3.0 경제 성장률은 올라가는데 한국 성장은 낮췄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형 국가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세계 전망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전망도 올라가야 된다 했는데 지금 그게 바뀌어버리고 오히려 수출형 국가가 아니고 불황형 국가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 경제 보이시죠? 쭉 이렇게 계속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IMF는 이렇게 세계 경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이렇게 떨어졌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옵니다. 자, 한일 양국 간 성장률 역전 현상이 장기적 추세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OECD가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2000년, 2060년 장기 전망 보고서를 보면 2030년과 2060년 한국 1인당 잠재 국내 성장률이 0.8%로 일본의 1.1%를 하회한다. 자, 이러면 10년 이내 잃어버린 30년을 겪는 일본보다 덜 성장하는 국가가 된다. 여기에 나온 얘기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출산율 0.78%밖에 되지 않는 이 출산율, 여기에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지금까지 이런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2030년이 지나면 이제 점점 이런 역구조로 간다는 거죠. 이게 2060년도 2075년까지 가면 여위에가 몇 프로 된다? 40%가 된다. 이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결과를 특히 우리 아이에게, 우리 손자에게는 정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나 우리 한국과 일본은 비극적인 과거사가 있습니다. 그죠? 뭐 요즘은 특히나 그 노선에 따라서 달리 보는 입장도 있긴 있지만 저는 정말 가장 비극적인 우리나라의 과거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보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러면 갈등 요인이 상정하고 일본에 대한 경제의식 이런 부분들 누구보다 강하지. 그죠? 다른 나라는 다 돼도 일본만은 안 돼.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저는 마음속에 가진 대신에 어쨌든 일본이 왜 저렇게 잘 나가고 최근에 이런 바뀐 모습을 보이지, 그 부분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제 그다음에 기시다 이 총리가 보면 들어선 지가 한 1년 정도밖에 차이 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차이가 이제 점점 이제 나타난다는 게 의미심장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경제는 어떻게 다시 뛰게 되느냐? 형님이 일본한테 성장에 밀렸다니 자존심 상합니다. 그죠? 이 얘기를 좀 거슬러 나가야 돼. 물론 일본 잃어버린 30년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자, 2020년에 일본의 2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7%.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코로나19 때, 그죠? 코로나19 때 7.5. 이 일본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컸던 경제 충격 중에 하나로 꼽혔다. 뭐 팬데믹상에서 락다운 도시 봉쇄를 하지 않고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영위해 회복하면서 사망자와 중환자 일본보다는 당시 세계적 높은 평가, 일본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게 한국입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일본 경제가 뭐 낙폭이 사상 처음으로 컸던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방점을 찍은 게 바로 이 2021년 10월에 취임한 이 기시다 총리인데 경제 정책을 총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이 노동 공급을 늘릴 수 있게 만들거나 첨단 산업과 연관된 SOC 인프라 투자를 늘리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산업 정책 총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살펴보면 내수 쪽에 힘을 많이 실어줬다는 얘기죠. 기시다가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보죠. 근데 꼭 그렇진 않지만 왜 내수 쪽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지, 미중 갈등, 그죠? 이 미중 갈등이 자 보시는 대로 중국 최대 통신 장비 하회 이 글로벌 넘버 1입니다. 물론 최근에 미국 제조 좀 줄어들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위를 하고 있어요. 자, 일본산 부품 구매를 크게 누르면서
일본 부품 업계가 반사해. 그전에는 어디였냐? 미국이었어요. 자, 그전에는 미국에서 다 가지고 왔었는데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보면 미국이 어떻게 보면 지발 지가 찍은 거야. 그죠? 일본도 그랬었잖아요. 일본도 우리 수출 규제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지발 지 찍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똑같이 이런 부분들이 앞서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갈등이 생기는데 독일도 피해를 보고 한국도 피해를 보는데 일본은 이런 이득을 계속 좀 누리고 있다는 게 이게 통신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주요 반도체 기업 투자 현황을 보시면 자 TSMC가 약 11조 원, 마이크론이 약 5조 원, 삼성전자는 뭐 R&D이기 때문에 3천억 그 다음에 인텔도 지금 몇 조 원 투자 예정에 있죠. AMAT, IMEC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어디로 갑니까?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일본으로. 한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그런데 한국과 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국 반도체 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서 별로 이렇게 투자의 손길을 밀어주지 않아요. 근데 일본만 이렇게 하다 보고 또 일본이 소재 관련 쪽에서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넘버 원 회사가 많으니까 아예 이쪽으로 거점을 이런 TSMC나 삼성전자는 좀 다르겠지만 마이크론이나 인텔 이런 쪽은 어떻게 돼요? 아시아 거점을 일본. 그럼 이 돈만 해도 지금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이 많은 돈이 지금 일본으로 들어간다. 근데 들어가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바로 일본이 여러분들 잃어버린 30년 동안 가장 크게 작용한 부동산 가격이 변화가 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구마모토 키구치 TSMC 공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홋카이도 치토시의 라파디스의 공장이 건설을 이렇게 하면서 상업 용지 증가율 상위 5위면 다 이런 투자를 받은 쪽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 인근 쪽에 땅값만 산업 용지만 올랐습니까? 주택 가격 이런 거 안 오른 게 있습니까? 싹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부동산 가격을 30년 동안 올리지를 못했는데 외부에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투자를 해버리니까 같이 동반 상승. 그것도 보시면 뭐 도쿄가 이 정도 있다면 다 중심지에서 벗어난 쪽에 반도체 공장이 그런 쪽에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상승 요인이 바로 이 관광산업이에요. 아베 때부터 이제 관광산업 부활시키겠다 했는데 안 됐는데 코로나 끝나고 지금 이 관광산업이 부활되는 가장 핵심 요인이 뭡니까? 엔화가 그렇죠.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엔화의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야, 너 이 가격이 싸다 이렇게 하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가면 숙박비 이런 거면 그렇게 싼 게 아니야. 근데 이런 효과를 누리니까 지금 관광객들 들어오면서 자 외국인 관광의 소비액이 1조 2,052억 엔으로 95%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을 완벽하게 하면서 일본 2분기 수출이 전분기 3점. 그러니까 관광을 와서 여기 있다가 플러스 이제 또 이렇게 소비를 해주니까 앞서 저쪽도 반도체 공장이 있던 그런 쪽도 있지만 소비는 또 항상 중심지에 있지 않습니까? 같이 동반 상승하는 이런 또 효과를 누리게 된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자 일본이 반도체 분야 외에도 우주 산업, 탈탄소 산업, 최첨단 분야 예산을 약 5천억엔 4조 5천억을 집행하면서 경제 안보 전략으로 리쇼어링과 브랜드 쇼어링의 우혹이나 동맹을 공부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시하면 국내 투자가 늘어난 부분은 확실히 좀 있다. 자, 앞서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브랜드 쇼어링이죠. 그죠? 그리고 우주산업, 탈탄소, 이게 일본에도 탄소 섬유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주산업하고 이쪽 관련했으니까 이쪽으로 보면서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리쇼어링과 브랜드 리쇼어링을 하면서 경기를 부각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왜 자꾸 경기 내수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면 자 일본은 가장 지금 잃어버린 30년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잃어버린 30년 얘기를 하지만 그 30년 중에 10년은 여러분들 이 10년은 솔직히 절망이었죠. 절망. 그리고 그 다음 중간에 이 10년은 수습이에요. 수습. 그리고 마지막 10년은 이제 준비 기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되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온 호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항상 뭐가 문제? 서민이 가게, 서민, 개인 이게 문제다. 그렇다니까 뭡니까? 내수가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수가. 그러니까 일부가 밖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안에 봤을 때 저온 호황. 수출은 기업들은 수출 잘 되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개인들의 가게 쪽에서 문제. 그게 어떻게 보면 내수가 저 침체에 있었다. 근데 이 내수 침대를 앞서 리쇼어링이나 프렌드 쇼어링 그리고 관광으로 극복을 하면서 그 얼어붙었던 동산과 내수 소비를 부활시켰다는 거죠.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일본 CPI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일본은 어떻게 보면 적정 수준까지는 오히려 지금 이 내수가 활발하게 돌아 이게 30년 만에 거의 처음 있었던 일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뭐 부동산 문제나 경기 침체 논란 이렇게 여기 외국 투자자들이 이탈을 합니다. 근데 아시아 자금들은 아시아 시장에서 돌거든요. 이렇게 그럼 중국에서 이탈한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일본 증시 시간에 가는 거예요. 니케이 시장에 가는 거죠. 니케이. 이래 되니까 주식 시장까지 호황을 가는, 그러니까 일본의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죠. 근데 이게 보면 제가 크게 다른 점 없고 한번 코로나 때 엎어진 점도 있지만 기시다 내각이 들어서면서부터 변화된, 기시다 내각이 들어서면서 엄청 변화된 대통령 잘 뽑아야 되는, 우리 그런 얘기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아베는 아마 우리 한일 투사의 후손일 것이다. 그죠? 그래서 오래오래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더 오래는 못했어. 아쉽긴 하지만 기시다가 들어오면서 많은 부분들이 변화의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한국 경제는 어떻게 거들어놨냐? 국제통화기금의 IMF가 2020년 1월부터 7월, 10월 그리고 올해 1월, 4월, 7월 자 7월부터 이렇게 10월까지 이제 10월 달에 또 나오겠죠. 10월 달 또 낮아지면 6번째 전망치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시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지금 10년마다 2포인트씩 하락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평균적으로 몇 프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5% 전후에 경제 성장을 했는데 이게 2020년에 3%. 그렇죠? 3%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2030년도 아닌데 지금 1%대까지 떨어져. 어떻게 보면 지금 전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내려졌다. 근데 자 보시면 여기 따르면 2050년에 0.5% 내외에 하락할 것이다. 이는 경제 협력기구 OECD 상위 25에서 50%의 수준, 그러니까 절반 수준 아니면 약간 높은 수준에서 보면 1.0%를 유지하는데 가정하에 도출된 수치인데 그거보다 더 반토막이라는 얘기죠. 2010년 이후에 총 요소 생산율 증가율이 0.7%, 2050년 되면 잠재적 성장률은 0%로 떨어진다. 앞서 일본이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일본이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들? 저온 호황.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심각하죠. 자,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에서 가장 컸던 거는 이거죠. 수출에서 양대축이었던 반도체와 중국,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이 반도체와 중국 부진, 이게 가면서 13개월 연속 적자에다가 지금 종합 성적표 경영 경상주도 11년 만에 2개월 연속 적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수출 엔진이 식을 동하다는 다른 동역 역할에서 내수 엔진까지. 자,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인 의존도가 높았는데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줘야 돼. 그죠? 그래서 그때는 내수를 올려줘야 되는데 이 내수를 올려야면 경기 부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수 부족, 긴축 재정. 이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빠지지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한 해만 빼놓고 12년간 세계 평균을 밑도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절대로 고성장 국가가 아니다라는 게 지금 2008년도부터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의 가장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소득 증대 정책 위주를 하니까 겉으로는 잘 살아 보이는데 안에는 다 썩었다는 거지. 근데 현실이 지금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 부분을 또 나타주는 통계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1인당 진위 개수가 보면 2017년 처음 3만 달러 올라선 뒤 2018년 3만 3천 달러, 자 2019년 무역 3만 초반대에 머무는데 1인당 진위가 6년째 4만 달러 벽을 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 2008년부터 좀 더 내려갔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좀 했지만 결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성장은 멈추었다는 게 여러 곳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신호가 그죠? 신호가 여러 가운데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더 심각한 건 안 그래도 지금 성장을 못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뭔가 성장할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2017년 크리스탈 리카르다 당시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합계 출생 0.78쇼, 2017년에 0.78인데 지금도 저 비슷하게 나와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생산의 핵심 요소인 노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동, 고용 부분이 중요한데 저출산 고령화로 곧 생산 기능 인구 감소. 자, 그래서 앞서 제가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생각보다 그게 그 심각한 게 불과 어떻게 2024년 지금 5, 6년, 그러니까 우리는 이 5, 6년 안에 산업 구조 이런 구조들을 변화를 못 시킨다면 정말 점점점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벌써 이런 얘기를 하죠. 10년 전 기농한 최 씨는 매번 하느라 일손구하다, 인력난 때문에 일손을 구하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품삯을 계속 올라도 농사 지어도 남는 게 없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예전에 농촌만 그랬잖아요. 이제 농촌만 그런 게 아니고 제조업, 공장도, 육아 도우미도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히 이민자 정책이라든지 또 우리나라는 그 단일 민족이라는 이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외국인들한테 물어보면 야, 한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일단 들어오는데 이 비자 문제 관련해서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업체도 어렵게 비자를 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지 않습니까? 살면 외국인이라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살고는 싶어도 정말 돈 있는 사람 아니면 서민들은, 우리는 솔직히 이런 서민들이 우리가 이런 노동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지금 수출이 줄고 수입이 증가하는 무역 적자 기조가 지금 고착된다. 앞서 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벌써 2008년부터 세계 경제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죠? 여기에 중국이 뭡니까? 지금 올라오면서 중국 소비자들 전처럼 한국 제품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산업 구조를 바뀌지 않으면 진짜 몰락할 수밖에 없다. 정말 취약한 지금 구조로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가 보면 거시경제 지표 악화도 한국 경제의 가장 걸림돌이 경직된 노동사회. 저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노조 쪽에서 이런 쪽이 부분보다는 전 사적에서 이렇게 좀 보는 부분들이 좀 안 좋지 않나. 특히나 보면 우리나라의 이중적인 노동시장, 특히 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일은 똑같이 하는데 뭡니까? 급여라든지 상여 이런 부분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노동성이 같이 일하는데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덜 준다? 노동성이 올라가겠습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특히나 이 청년 고위직대와 정책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일자리에 넣은 거 보면 다 60대에서 70대, 특히 남자보다 여자 취업에 넣고 오히려 청년들의 직장 일자리는 줄어버린 거죠. 물론 젊은 층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문제점도 분명히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또 하나가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라 이런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지. 중소기업 들어가서 20년, 30년, 10년 일해봐야 기껏해야 400만 원 정도 받는데 평균적으로 대기업 나오면 700만 원 이상 이렇게 받아버리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을 좀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구도 줄고 다 줄잖아 않습니까? 경기는 고착화되고 인구는 줄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정말 기술밖에, 신기술, 신자원, 신노동력, 이런 새로운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후퇴할 수밖에 없는 지금 모든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번 2024년 예산을 보면 이 신기술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신자를 떼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이 꼭 필요한 시점인데 어떤 구조개혁이 필요하냐? 자, 먼저 이 한국 경제 현황과 우려를 보면 한국은행이 올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 0.6% 성장했지만 민간 투자 감소, 경기 적신호 들으면서 수입이 수출에 붙은 우리는 확실한 불황형 성장으로 지금 상저하고가 아닌 상저하절 우려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IMF 경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펀더멘털은 아직 견도하지만 대내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적극적 재정 통화 정책, 성장 뒷받침해야 되고 뭐 노동 관련 얘기 나오고 일자리 관련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공고를 하게까지 왔죠. 그렇다면 지금 홍 반장이 보는 관점에서 뭐 그냥 그럴싸한 말 말고요. 정말 제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앞으로 정말 우리가 뼈를 깎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자, 먼저 이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제가 예산안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드렸어요. 항상 수입, 그죠? 수출.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수입도 줄고 수출도 줄고 하는 이런, 자, 그러니까 수출 주도주 국가에서 지금 수출이 너무 줄어버린 거예요. 근데 수입은 더 줄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수출 수입을 이렇게 주는 부분, 디플레이션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출을 당분간 힘들다면 내수라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수를 키우려면 경기 부양을 해야 돼요. 지금 일본이 한 게 지금 그런 정책, 기시다 총리가 들어온 게 그런 정책을 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수가 원활하고 수출은 원래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내수를 살려보니까 지금 올라서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지, 오히려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장적 재정 정치를 무조건 펼쳐야 할 텐데 지금 부채가 많다고. 근데 제가 어제 부채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드렸습니까? 좋은 부채도 분명히 많고 또 부채가 늘을 때 늘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은 확장적 재정과 통화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된 구조개혁, 그죠? 이런 구조개혁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를 해소를 해야 돼요. 자,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선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지금까지 산업 정책을 폈었어요. 대기업이 살아야지 중소기업도 산다. 자, 그렇다 보니까 대기업이 휘청휘청하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 중소기업, 대기업 격차를 주면 중소기업도 같이 그래서 동반선정을 해야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더 튼튼해진다는 거죠. 근데 중소기업이 안타깝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없어.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자본 집약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부 지원,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 임금 부분을 좀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격차가 줄어든다면 이 좋은 인재들이 중소기업 가서 많이 일을 할 거란 얘기죠. 자, 여기에 자, 우리가 2019년도에 일본이 수출 통제했을 때 중소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을 많은 연구개발비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만 목을 매요. 그래, 잠시 대기업이 힘들더라도 지금은 중소기업을 키워야지 우리가 동반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사업 포트폴리오의 재편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그죠? 많은 업종들이 있고 산업 분류가 있지만 효용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감하게 구조조정을 저는 좀 해야 된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신기술이 아니면 성장을 하기가 점점 어려운 인구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차 산업 관련해서 차첨단 분야 이쪽에 예산을 집중 집행을 해야 된다. 제가 최근에 방송을 했던 로봇 같은 경우에도, 그죠? 우리가 특히 협동 로봇, 제주 로봇을 세계로 인기 1위야. 근데
좀 있으면 이거 중국한테 밀릴 처지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특화를 시켜서 더욱더 많은 예산을 집중시켜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항상 지금 그 IMF 터졌을 때도 여러분들 우리가 부채 한도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 다른 선진국에 적게 되는 이유가 이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는데 이 가계부채 증가하는 목의 가장 큰 폭이 부동산 대출이에요. 부동산 담보대출이야. 부동산 담보대출. 그러니까 여기 계속 지금 금리 올라가니까 소비를 못해. 이자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딜 뭘 잡아야 부동산을 잡아야 돼요. 이 부동산을.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구가 감소합니다. 2030년 이후에는 아파트 계속 지어봐요. 점점점 인구가 주는데 뭐 유령 도시 같은 그런 현상이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잡아야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가 그저 쭉 떨어졌지 않습니까? 뚝 떨어졌다가 최근에 정부에서 지금 강력한 그러니까 뭐 전세 자금 이런 게 담보가 많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건설에서 무너진다 하니까 계속 대출을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다는 부분도 대출해서 돌면서 오히려 지금 다시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한번 힘든 고비는 분명히 있어야 돼.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든 급락을 하든 우리가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한 번은 엎어질 때가 일본도 엎어지면서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런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국민들의 이제 뭐 원성과대 다음 정권 재창조 이런 게 좀 힘들다 보니까 계속 막는 거야. 그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작년에 이 파월 이제 no pain no again을 얘기했듯이 한 번의 고통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한 번 한다 그러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수요자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을 다시 만들어가는 게 저는 필요한데 그렇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저는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부터 시작해서 서울 경기 그죠? 이 수도권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요. 지금 또 보시면 미래 유니콘 그러니까 미래에도 지금 각광을 받는 이 유니콘 기업도 수도권 집중이 돼 있다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들 이 부분 해결하기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반도체 관련했을 때도 왜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들은 다 경기도에 있냐고요. 에? 이 반도체 삼성이 들었으면 산업 토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토지 가격부터 다 오르고 아파트 가격 다 올라가고 소비까지 다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미래 유니콘가 이렇게 온다 하면 야, 앞으로 수도권에는 절대로 이런 공장 못 짓는다고 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책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냐, 땅값도 훨씬 더 싼데. 지금 용인 클러스터 하이닉스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땅값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해결 못 된 부분이 좀 있어요. 10% 전후 때 해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 이거를 뭐 전라도를 가든지 경상도를 가든지 강원도를 가든지 충청도를 가든지 서울 경기에 비하면 땅값이 반 푼도 안 듭니다. 거기에 전력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물 문제도 없는 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런 수도권 쏠림 현상을 정책적으로 해결해버리고 아니 못을 박아버리면 골고루 앞서 1번 얘기해 보셨죠. 골고루 성장하니까 경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이번에 세수 부족 나면서 정부는 만들었지만 지방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될 걱정도 야 지방 경제 너희가 알아서 잘 지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 자, 여기에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요. 저는 이제는 이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을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앞서 제가 얘기도 드렸지만 일단 들어오는 것부터 비자 발급부터 그죠? 그리고 여기 산다고 하면 이때 주택 관련 주택 관련 대출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세제 방안 이런 세제나 이런 쪽에서 혜택을 외국인들이 전혀 없어요. 정부에서 받는 돈에 이런 문제. 근데 물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 말고 한국에서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살고 싶은 사람, 계속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 차별 없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정말 질 좋고 머리 좋은 이런 외국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겠죠.
자, 여기에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드린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자, 외국인보다 더 우리나라 밀접한 사람이 북한이에요. 그죠? 저는 지금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뭐 물론 북이 지금 핵 갖고 계속 미사일 쏘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어차피 그건 좀 가시적으로 보이고, 지금 북한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와 지금 관계 개선이 없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자꾸 러시아 쪽, 중국 쪽,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일본 쪽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왜 이 일본 쪽하고 연계를 받아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군사적인 이런 부분은 분명히 뭔가를 필요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그리고 저는 이 경제적으로 했을 때 합법적으로 물론 뭐 이 북한이 핵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전 세계에 좀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자, 저는 같은 또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분명히 뭔가 있지 싶어요. 저도 지금 못 찾겠는데, 그죠? 뭐 저도 못 찾, 분명히 뭔가 있지 싶습니다. 이래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 또 이런 게 자주 좀 한다면 자원이라든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드는데요. 제가 오늘 지금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크게 한 6가지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보다 훨씬 또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부분만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바로 이게 아닌가. 경제도 정치가 결국은 바로 서야 한다. 자, 앞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렸죠. 그죠? 사진 하나 보여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이 총리가 한 지가 지금 차이가 불과 한 1년이 채 안 됩니다. 1년이 안 되는 차이에 일본과 한국이 정말 너무 많은 부분들이 지금 차이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나 정책적인 드라이브 부분이지, 오히려 우리가 안 챙기는 북한을 챙긴다든지, 그리고 항상 어떻게 보면 실리 줄 건 줄고 받건 받을 자, 특히나 독도 관련 부분을 지금, 그죠? 일본해로 이렇게 딱 이런 부분까지 다 받아내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봤을 때, 특히 지금 뭐 어제도 참 국회에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만, 결국은 정치가 똑바로 한다면 앞서 얘기했던 통화 정책도 그렇고, 그죠? 이 경기 관련 세수 부분,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을 똑바로 해결한다면 경제는 알아서 잘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 변화의 시기가 좀 맞고, 우리의 특히 자식 세대, 그다음에 손자 세대가 잘 살려면 지금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치 개그 프로보다 안 재밌어도 되니까 제발, 맞습니다,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 역전 관련해서 얘기를 듣는데, 같이 역전되는 날 왔을 때 제가 꼭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 캠퍼스 홍반장,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꼭 제가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